지난 6월 7일 90년 장정을 마친 한 광복군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언론들조차 하나로 만들었다. 모든 신문이 앞다투어 고인의 삶을 조명하며 애도를 표했다. 이제 역사가 된 김준엽의 장정. 그것은 대한민국 광복군을 위한 것이었다.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입니다. 지난 6월 광복군 장정을 끝마친 김준엽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김준엽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영원한 광복군이라는 수식어에는 그의 삶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는 일본군을 탈출한 조선인 학병 1호 출신의 광복군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아들로 태어나 24살의 푸르른 나이에 일제의 총알바지로 징집됐고 광복군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김준엽의 일본군 탈출과 광복군 장정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목숨을 건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중국 강소성 서주시, 김준엽의 광복군 장정이 시작된 곳이다. 한여름 뙤약볕이 내려쬐는 지난 7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 김준엽의 장정을 따라 나선 대학생들이었다.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저 건물 있죠? 그게 이제 그 당시 김준엽 선생님이 도착했을 때 있던 일본 스카다 부대의 그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중국 공병부대로 바뀐 이곳에 김준엽이 배속된 일본군 츠카다 부대가 있었다. 它是一个司令部吧，好像是。有一那个日本军有一是这个司令部，他们一个这个炮楼就是他们指挥部这个。 김준엽은 어떻게 일본군이 된 것일까? 당시 병적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조선 총독부 보관 서류 속에 강제동원자는 15만여 명. 그중 김준엽의 육군 전시명부도 들어있었다. 1944년 1월 20일 일본군이 된 김준엽은 강소성 서주에 도착한 뒤 독립보병 제58대대 2중대에 배속된 것으로 나와 있다. 진주만 공격을 도발했던 일본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조선인 학생들까지 동원했다.昨年8月朝鮮に徴兵制施行せられており、ここに満1年、関東同胞の輝かしき入営の時至る。この晴れの騒動に備える関東和光度の一列の気迫、在満想定のこの連部の姿を見よ。 이제 김준엽에게도 일본군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한 잡지에 실린 대담 기사에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1944년 1월 당대 최고의 지식인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가 일본에서 만났다. 조선인 학생이 일본을 위해서 전쟁하고 할 명분도 없고 한 이런 데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걸 설득을 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부에서 설득단을 조직을 했어요. 최남선은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일본의 무사도가 신라의 화랑도와 같다며 적극적인 학도병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광수도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될 기회라며 조선만의 사소한 것에 끙끙대지 말고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 주역이 되라고 외쳤다. 그렇게 조선 학생들은 전쟁터로 내몰렸다.
김준엽의 병적 기록부에 적힌 특별 지원은 말장난일 뿐 사실상의 강제 징병이었다. 가족에게 압력을 넣는다든지 가족을 괴롭힌다든지 친지의 재산을 조사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모님이 직장이 있는 거는 직장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나 하나 고생하면 내 가족과 친지가 편하겠지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방향에서의 강제징용이었다. 김준엽에게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여기가 서재예요. 네. 서재고. 그러나 김준엽은 자신만의 작전을 준비했다. 지금도 서재엔 그가 입대 직전에 준비한 특별한 물건 하나가 남아있다. 요겁니다. 요게 이제 맞아 부적 주머니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군대에 들어가면은 전부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요거만은 안 그때 부적 주머니만은 그때 검사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안에다 그 소면 탈출용 그런 것들 갖다가 안에 집어넣은 그 주머니입니다. 이게. 탈출을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은 김준엽이 1980년대에 쓴 그의 회고록 장정에 자세히 나온다.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부적 주머니였다. 호신용 부적만은 휴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 주머니에 모든 걸 챙겨놓고 끈을 만들어 목에 매기로 한 것이다. 중국 지도와 중국어 회화책, 나침반 등을 숨겼다. 탈출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자살하는 길밖에 없는데 독약은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일 사전에 외놈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변명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아버지가 남긴 유물인 주머니 칼을 가져가기로 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한 것은 또 있다. 네, 앨범에 김준엽이 66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특별한 사진이다. 당시 개요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김준엽은 1944년 입대를 앞둔 시점 한복 차림의 어머니와 이 사진을 찍는다. 많은 생각 끝에 마련한 사진이었다. 일본군을 탈출했을 때 그 탈출은 일본 군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뭔가 중국 사람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그런 준비를 했잖아 그렇 싶습니다. 탈출하여 중국군이나 연합군을 만났을 적에 대번에 내가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인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게이어 대학생 모자를 쓰고 한복을 입은 어머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김준엽은 교복을 벗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군이 아닌 조국의 광복군이 되려는 장정의 시작이었다. 나는 학병으로 나가 중국 전선으로만 간다면 일군을 탈출하고 내가 동경하던 우리의 독립군, 우리의 임시정부에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대 배속 후 기회를 엿보던 김준엽에게 마침내 때가 왔다. 당시를 알 수 있는 일본군의 비밀 문서. 진화방면 작전기록 1944년 당시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작전 문서다. 대륙 관통 작전이라고 불리는 1호 작전은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특히 김준엽이 배속된 서주는 대륙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교차하는 요충지였다. 작전 때문에 그의 부대엔 감시가 소홀했다. 병적 기록부는 당시 김준엽을 생사불명자로 적고 있다. 행군을 앞둔 1944년 3월 28일 김준엽이 배가 아프다고 호소해 내무반에서 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탈출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 다음 날 새벽 2시 경비병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단 3분. 김준엽은 그 틈을 노렸다. 담을 넘는 순간 경비병의 외침이 들렸다. 총소리가 곧 울려 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동북 쪽으로 죽어라 뛰었다. 한참을 뛴 뒤에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잡으면서 또 뛰었다.
생사의 고비를 넘어 아침 무렵 도착한 불로하. 그러나 강을 건널 배가 없었다. 또다시 처한 위기 상황. 그는 중국군 유격대에 사로잡혔다. 탈출 당시 일본 군복 차림이었던 김준엽은 중국군 유격대장 장홍규에게 신문을 받았다. 한복 차림의 어머님과 함께 찍은 내 사진을 보자 그들은 완전히 날 믿는 눈치였다. 장홍규가 써내려간 환영 한국혁명지사라는 글귀로 김준엽은 자신의 탈출 성공을 확신했다. 그러나 아직 일본군의 손아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에야 김준엽의 탈출 사실을 안 일본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도주 가능성이 있는 주변 6개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중국군 유격대에도 탈출병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일본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것이고 또 일본의 전력도 크게 약화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일본군 내에 사병들 간의 그런 동요가 심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일본군에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국군 유격대 생활. 김준엽은 일본군에 끌려온 조선인 병사들의 탈출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제작하며 항일 투쟁에 뛰어든다. 일본의 패전이 가까우니 목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꼭 그리운 부모를 만나야 한다. 김준엽이 중국군 유격대에서 만들어 뿌린 유인물 속의 내용입니다. 이 조선인 학병들의 동요를 우려했던 일본군은 혈안이 돼서 김준엽을 추격했지만 그들의 작전은 모두 실패하고 말죠. 공식적인 기록인 병적 기록부에는 생사불명이라고 처리를 해놓고도 조선인 학병들에게는 김준엽이 중국 팔로군에게 붙잡혀 죽창에 찔려 죽었노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김준엽의 탈출이 던진 파문은 대단히 컸던 것이죠. 일본군이 깔려있는 서주 일대에서 이 같은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며 중국군 유격대로 생활한 지 4개월. 김준엽은 중경으로 향하는 육천리 장정길에 오릅니다. 파주시 광탄면 천주교 묘원. 김준엽과 장정을 함께한 사람이 묻혀있다. 5, 6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사상가였던 장준하다. 평안북도 출신의 신학생이었던 장준하도 강제징용된 학병이었다. 김준엽과 같은 부대에 있던 장준하가 탈출한 것은 1944년 7월 7일 다른 조선인 학병 3명과 함께였다. 그리고 이어진 극적인 만남. 중국군 유격대에 붙잡힌 그들을 김준엽이 찾아온 것이다. 그 속에 윤경빈도 있었다. 뭐 말할 수 없죠. 그 간격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데서 우리 같은 학병을 만날 수 있느냐 말이야. 기적 같은 그런 생각이고. 김준엽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중국군 유격대 앞을 흐르는 불로하에서 그들은 일본 군복을 벗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떳떳이 표현한다. 식민지에서 태어나 제대로 한 번 본 적도 없었던 태극기를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때 우리는 국기에 참담 그걸 잘 몰랐어요. 가운데 태극기라는 것만 알고 옆에 짝대기 이제 긋는 거는 잘 몰라서 아이고 세 개만 다 이제 그거 가지고 국기를 맹길러서. 처음으로 목청껏 부른 애국가. 독립을 향한 눈물의 애국가였다.
우리는 다 같이 애국가를 불렀다. 당신은 외놈의 타락으로 애국가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사를 모두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장준하 동지는 2절까지 똑똑히 알고 있어 선창을 했다. 인생이 바뀌는 혁신적인 계기가 바로 불로합니다. 일본군에서는 탈출입니다. 탈출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불로화의 의미는 장정을 가는 겁니다. 육천리 장정.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중경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불로화입니다. 항일 투쟁의 중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거 이후 긴 유랑길에 올랐다.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대륙을 떠돈 지 8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곳이 중경이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독립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40년 9월 17일 날 중경시 가릉빈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한국광복군 창설 기념식 사진입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군대 한국광복군이 창설됐다. 무장된 힘을 갖추고 연합국과 나란히 독립전쟁을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김준엽 일행은 한국광복군을 찾아 나섰다. 1944년 7월 28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었다. 발바닥이 소가죽처럼 두꺼워져서 웬만한 것은 밟더라도 배기지 않았다. 걷는 것만이 희망이었다. 그래야만 독립군에 참가해 원수를 무찌를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꼬박 한 달을 걸어서 김준엽 일행은 안위성의 작은 소도시 임천에 도착한다. 당시 여기에는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가 있었다.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지만 그때는 일본군을 탈출한 조선인 학병들이 삼삼오오 찾아들던 곳이었다. 这个地方曾是我们那个先辈工作和学习的地方，韩国有志青年曾在这里学习工作过。 한국 광복군은 이곳 중국 군관학교 부설로 탈출 학병들을 광복군 간부로 육성하는 특별반을 운영했다. 한국 광복군 간부 훈련반, 이른바 한광반이었다. 김구주석의 비서를 지낸 김우전 선생도 한광반 출신의 광복군이다. 전국 간부 훈련반 한광반에서 찍은 졸업사진인데 그의 한광반 졸업사진 속에 윤경빈과 장준하, 김준엽의 모습도 보인다. 그때는 중국 군관학교가 분교들이 있어요. 중국 땅이 넓으니까 각 전구마당 사관의 분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장교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선을 내보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중교까지 가서 공부시켜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구마당 분교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10분교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군 광복군 간부 훈련반을 만들었어요. 옥수수 밭으로 바뀐 이곳이 광복군 간부 훈련의 첫 발을 내디딘 훈련장이다. 한광반은 광복군 병력 확충의 중추 역할을 했다. 당시 한국 광복군은 중경의 광복군 제1지대, 섬서성 서안의 제2지대, 안위성 부양의 제3지대로 구성돼 있었다. 임천의 한광반은 3지대 관할이었다. 김학규 지대장이 한광반을 이끌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 청년들과 탈출 학병들을 모집해 광복군으로 훈련시켰다. 김준엽 일행이 한광반에 합류한 것은 9월 10일. 주된 교육은 광복군으로서의 정신무장이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서 낳고 자랐고 또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또 일본 군인까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 군인이었던 이런 사람들을 그 한국 광복군 훈련반 여기 입교시켜서 훈련을 시킴으로써 이 사람들 머릿속을 어떤 민족의식을 이런 걸 심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인으로 바꾸는 것이죠.
김준엽은 여기서 장준하와 함께 훈련생들을 위한 잡지를 만든다. 두꺼운 종이가 없어 김준엽이 네일을 벗어 표지를 만들었다. 우리의 길잡이, 나아가서는 민족의 길잡이가 돼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용감하게도 등불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광반의 고된 생활은 3개월로 끝났다. 김준엽 일행을 비롯한 탈출학병 25명은 임천을 떠났다. 일본군의 경계가 삼엄했던 평안선 철도. 중경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중요한 철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일본군 수비대와 왕정의 부대들을 쭉 깔아놓는 거죠. 평안선은 중요한 보급선으로 일본군의 경계가 철저한 곳이었다. 참 아찔아찔해요. 일본 군대만 알면 그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건네자. 건네는데 철도를 건네장 진짜고 뭐라고 그럴까고 사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는 단숨에 철로에 깔린 자갈을 밟았다. 자갈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데 꼭 일본군을 깨워 부르는 소리만 같았다.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앞사람의 뒤만을 따라서 힘껏 달렸다. 수도 없이 마주친 생사의 고비. 자주 독립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호북성의 노하구, 김준엽 일행이 식량과 여비를 구하기 위해 머문 곳이다. 당시 이곳은 중국군 제5전구 사령부였다. 이종인 사령관은 이들의 기계를 높이 샀다. 김준엽 일행은 이종인 사령관의 요청으로 이곳에 머무는 동안 조선인 학병들의 일본군 탈출 과정을 그린 연극을 공연한다. 그때 연극이 뭐냐면 우리 학병의 스토리입니다. 예. 일본군이 우리 학병들을 어떻게 잡아다가 일본군에 냈다. 일본군에 내서 우리가 일본군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해서 탈출을 했다. 공연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치는 것도 진짜 때리는 거야, 이거. 야, 너 2대 때리고 있는데 왜 3대 때렸어? 아무거나. 야, 인마 좀 참아라.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한 대 더 때려야 좋아. 그래서 학생들이 감동을 해서 여자들은 울면서 돈 다 내고 그 이튿날 또 가서 모아가지고 우리 돈 많이 벌었어요. 이종인 사령관은 공연 사례금으로 10만 원을 내놓았다. 당시로선 거금이었다. 이는 광복군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광복군에 대한 김준엽 일행의 집념은 중국군마저 감동시켰습니다. 당시 한국 광복군 간부 훈련을 마치고 중경으로 출발한 인원은 모두 55명. 이 가운데 25명이 김준엽과 같은 탈출 학병 출신이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삼엄한 일본군의 감시망을 뚫고 가야 하는 고난의 장정이었죠. 임시정부를 향해 가던 김준엽의 장정 앞에는 마지막으로 죽음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시림이 울창한 삼림구역이다. 서쪽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적벽대전의 무대인 파총령으로 이어진다. 제비도 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험준한 곳이다. 해발 3,000m의 파총령은 당시 양자강 일대를 장악한 일본군도 진격을 포기한 지역이었다. 중경으로 가는 양자강 뱃길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김준엽 일행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파총령을 넘는 길뿐이었다. 혹한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12월, 김준엽 일행은 파총령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파총령 넘어가는데 힘든 건 뭐냐면 체력 문제입니다. 체력 문제야. 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제 뭐
저반이라고 먹고는 그다음부터 이제 내내 걷기 시작하는 건데. 머리와 손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사지가 얼어붙는 설산의 행군. 야, 그거 진짜 죽고 싶지만, 야, 이거 죽어 빼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심리를 알아. 하도 고통스러우면, 야, 죽어 빼리면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 그래도 우리가 이게 독립운동을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니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얼어 죽지 않으려 발버둥 치면서 김준엽은 절규했다.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말아야 하겠어. 우리 조상들은 만국의 유산을 남겨줘 이 고생을 겪게 했지만 후손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고생을 맛보게 해선 안 된다고 입술 깨물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렇게 극한을 넘고 파총령을 넘었다. 양자강의 마지막 물길은 중국군 관할이었다. 단숨에 중경으로 갔다. 일본군을 탈출한 지 10개월 만이었다. 곰수도산 무릎쓰고 나갈 때에 독립군의 용감력을 돌본 발에 3천만 번 죽더라도 나갑시다. 난 이 노래 부르면 꼴. 근데 임정부 가다서 오후 2시쯤 가았는데 지금 거청사예요. 지금도 있어요. 온 민족과 김준엽 일행이 희망을 걸었던 곳.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앞에 섰다. 여러분 서 있는 이 위치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67년 전에 똑같이 서 있었습니다. 딱 도착해서. 누가 나오셨어요 그때? 김구주 주석이 나오셨죠? 일제의 폭정 밑에서 온 국민이 일본인이 된 줄 알고 염려했더니 그것이 한낱나의 기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놈들에게 한 거에 이렇게 용감하게 탈출해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었으니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숭엄한 조국의 혼이 살아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쏟아진 연합국 언론의 관심으로 임시정부의 위상도 한껏 올라갔다. 그 당시 중경의 엄청난 뉴스거리였죠. 또 실제로 어떤 우리 한국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었을 뿐더러 그건 또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한국인의 독립의지 이것을 알리는데 아주 크게 선전 효과로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광복군 대원증과 배지를 받는 순간 비로소 김준엽은 한국 광복군의 장교가 되었다. 꿈에도 그리던 광복군이었다. 그 무렵 중경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광복군 김준엽은 못난 조상이 되지 않겠다는 파총령에서의 절규를 가슴에 품고 총을 들었다. 한 음반회사 자료실에서 당시 광복군의 심경이 담긴 유품 한 점을 찾았다. 카메라 앞에 최초로 공개된 광복군 장호강의 유품이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두루마리 종이에는 엄선한 것으로 보이는 광복군 군가 세곡이 필사되어 있었다. 용진가와 압록강 행진곡, 광복군 아리랑 등 세곡이다.
가사엔 한반도로 진격해 직접 조국 광복을 쟁취하겠다는 광복군의 여망이 담겨 있다. 42년 이후에 국내 진격 작전을 준비하면서 불려졌던 세 편의 군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사가 직접적이죠. 압록강도 다시 건너고 또 한양성 북한에서 태극기를 꼽자. 김준엽과 한국 광복군에게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독립분가에는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겠노라는 광복군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모든 광복군이 그랬듯 광복군이 되는 날, 김준엽에겐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나라가 독립이라도 된 듯 자랑스러웠고 또 떳떳한 자존심을 느끼게 됐다. 당장이라도 외놈들의 진중에 뛰어들어 몇 놈쯤 단번에 해치울 것 같은 의욕이 솟아올랐다. 탈출 학병에서 광복군의 장교가 된 김준엽은 마침내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비밀 작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광복군은 한반도 진격을 위한 구체적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지낸 조소왕의 며느리 댁. 조소왕이 직접 작성한 엄청난 분량의 문서들이 전해져 온다. 그의 개인적 문집들과 함께 임시정부 군무부에서 작성한 공식 문서도 상당하다. 그중 당시 광복군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있다. 한국 광복군 작전 계획이 그것이다. 외적의 무력 세력을 근본 박멸하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세계의 영구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아국 작전 행동을 반드시 미국과 절실히 합작하는 중 연합군과 싸움으로써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패망한 후에는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이 된다. 연합국의 지위를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독립을 쟁취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독립운동 전략입니다. 임시정부는 이 계획을 1943년부터 추진해왔다. 김준엽 일행의 중경 도착으로 비로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당시 한국 광복군 제2지대장을 맡고 있던 이범석 장군이 미군 측과 교섭해 비밀 작전을 성사시켰다. (1급) 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OSS, 즉 미국 전략 첩보국이 1945년에 한국 광복군과 진행한 특수작전에 관한 것이다. 이름하여 독수리 작전, 광복군의 한반도 침투 작전이었다. 작전은 미국 전략 첩보국이 광복군을 훈련시켜 한반도의 특정한 지역으로 비행기나 잠수함으로 침투시키면 광복군이 한국에서 첩보 활동을 하며 미군의 상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해 4월, 이범석 장군이 광복군들 앞에 나섰다. 여러분, 외놈들을 고국 산천에서 몰아내는데 무력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소? 그놈들이 설득이나 외교로 물러갈 놈들이요, 총칼로 쏘고 무찌르기 전에는 한치도 후퇴할 놈들이 아니오. 나 이범석이 앞장설 터일 테니 여러분들 나와 함께 미군과 제휴해 전쟁터로 갑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라야만 된다는 것이오.
다시 김준엽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무슨 명목이라도 붙여서 임정에 남아있으면 죽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임정은 노인 선배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외놈들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만 조국의 해방은 가까워지는 일이다. 김준엽을 비롯해 50명이 1차로 선발되어 훈련에 투입됐다. 훈련은 광복군 제2지대가 있던 섬서성 서안에서 실시됐다. 도교의 사원 건물을 개조한 캠프였다. 미군 교관들이 이들의 훈련을 맡았다.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연합군의 한반도 상륙작전과 연계된 국내 진공인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 예상 훈련 기간은 3개월. 사격술과 폭파술, 도강 훈련이 이어졌다. 일본군이 점령한 한반도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 유격 훈련이 실시됐다. 아침부터 시작된 훈련은 밤 9시까지 숨 돌릴 틈 없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전투기술과 함께 침투작전의 필수적인 훈련도 병행했다. 무전통신 훈련이었다. 한반도에 침투한 대원들은 한글 암호를 사용해서 수집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훈련받았다. 작전 가서 거기 이제 상륙 작전할 때 그 지형이라든가 그 병력이라든가 그걸 이제 첩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전 훈련을 한 거야. 김준엽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고된 훈련을 견디며 최선을 다했다.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훈련 책임자 사전투 소령은 광복군 대원들의 능력에 감탄했다. 나는 37명의 한국 군인들에게 큰 인상을 받았다. 그들 모두는 지적이고 민첩하며 결연했다. 그들은 내가 본 가장 지적인 집단이었고 미군의 어느 청년 장교 집단과도 비교할 만했다. 중경의 임시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훈련 상태와 작전 시기를 검토했다. 8월 5일 김구주석이 서안으로 향했다. OSS 훈련을 수료한 광복군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찰이었다. 이틀 뒤 한국과 미국의 책임자는 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 비밀 공작이 시작된다. 침투할 지역이 하달됐다. 김준엽에게는 강원도 지구에 잠입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일본군에게 발각될 경우 게릴라전을 벌여야 하는 목숨을 건 임무였다. 준비는 완료됐고 출발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됐다. 숨막힐 듯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독립전쟁 수십 년에 조국을 탈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온 것이다. 이때의 긴장감은 내가 일본 군대를 탈출할 적과는 또 다른 긴장감이었다. 작전 개시를 앞둔 시점, 일본의 항복이 결정됐다. 그 순간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기쁨의 환성을 울리며 박차고 일어나 춤이라도 춰야 할 터이지만 그럴 심정이 아니었다. 외놈들을 우리 힘으로 몰아내지 못한 데서 생기는 허탈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광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손님도 아니었다. 당시 광복군들이 서명한 이 태극기에는 그들의 새로운 꿈이 담겨 있다. 자주 차림. 독립은 단결이다.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김준엽의 장정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1987년 8월 5일 당시 대학 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던 김준엽은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난다.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 김준엽은 광복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 그는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의 손자로 당시 민정당 소속의 이종찬 의원이었다. 6.29 선제 선언 끝나고 나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인데 한번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김준엽 총장이 저를 보고 이것을 이어야 된다. 아주 강도 높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준엽이 강조한 것은 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이었다. 그때까지 어떤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이 없었다. 재헌 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언급뿐이다. 유신 헌법과 80년 개정 헌법도 마찬가지다. 정신을 이어받는 거와 법통을 계승한다는 거는 이거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이번에 반영을 시켜달라.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이 명문화됐다. 김준엽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인 걸로 보면 법과 전통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선열들이 나왔던 어떤 그런 그 문화유산, 정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김준엽의 장정은 계속됐다. 중국 상해 만국 공묘에는 외국인들이 묻혀 있다. 1990년대까지 이곳에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가 방치돼 있었다.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노백립,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 법무총장을 지낸 신규식 등 임정 요인들의 유해를 확인한 김준엽은 이들 유해를 고국에 모셔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중 두 나라 외무장관은 김준엽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외교부장을 직접 만나 임정 요인들의 유해 송환을 요청했다. 만찬장소에서 김준엽 선생님께서 상해에 계신 그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를 교육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는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거국당으로 5분 선녀를 모시는 천묘 의식은 고인들이 묻혀있던 상해시 만국 공묘 안에서 엄숙하게 봉행됐습니다. 그해 8월 마침내 임정 요인 5분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다. 광복 48년 만에 이루어진 유해 송환이었다. 교민들이 차례로 분향 헌화했습니다.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봉환할 수 있어서 여간 기쁘지가 않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 있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봉함으로 말리면서 그 사실이 국내외로 아마 확고부동하게 주장이 되지 않겠는가. 임정 요인 5분의 유해를 모시면서 비로소 국립묘지에 임정 요인 묘역이 조성됐다.
그렇게 김준엽은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2011년 6월) 대한민국 광복군 김준엽은 90년 장정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이젠 역사가 된 김준엽의 삶은 광복군 장정 그 자체였습니다. 광복 이후 국무총리직을 비롯해 12차례에 걸쳐서 고위 관직의 제의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거절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어 했던 길은 광복군의 꿈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그가 목숨을 걸었던 광복군 장정은 되찾은 나라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삶이 된 것이죠. 김준엽의 장정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했던 광복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장정을 끝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장정이 남아 있습니다.